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이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14세였던 기준이 13세가 되면서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년범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런 소년범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 박용성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년범들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현재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그 청소년 활동,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복지,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부산가정법원에서 위탁보호위원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위탁 보호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이들을 이제 챙기고 또 생활들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호력이 좀 약한 경우, 부모의 보호력이 약한 경우에 그 아이들을 부모님 대신해서 좀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신병 불인수, 데리고 살진 않지만 아이들의 생활,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아이들의 이 처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어떤 네. 범죄 유형을 많이 저지르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요즘 가장 크게 늘어난 범죄 유형이 있다면 뭘까요? 요즘에 제가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건데요. 제가 처분을 저한테 와서 이행을 하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오토바이와 관련돼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면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절도해서 특수절도가 된다든지 오토바이 보험을 넣지 않고 타기 때문에 자동차 배상 보장법 위반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로 오토바이와 관련돼 있는 일들이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범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출 청소년 문제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가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저희가 부산 시내에서 아마 가출 청소년 제일 잘 잡기로 유명한 기관일걸요. 제가 보니까 가출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비행으로 범죄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한 8,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가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출 당시에 오토바이를 절도했다든지, 가출 당시에 특수절도를 했다든지, 가출 당시에 폭행이나 사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재판 심리가 잡혀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또 챙겨볼 거 챙겨보고 또 주말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제 밤에는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아마 마트에 가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친구가 쌤한테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이제 수갑을 채워서 말을 듣도록 하는 게 이제 아이들 생각할 때는 되게 좋다고 생각인 것 같고. 앞서서는 범죄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아이들 자체의 특성 변화도 궁금하거든요. 예전과 달라진 아이들의 특성이 또 있을까요? 정신과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현재로 이제 우울증 증세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고 ADHD도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년들 같은 경우에 처분을 받은 아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청소년이든 ADHD 그리고 또 기본적인 우울증 그런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사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혹시 아이들의 성격적으로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성격적으로는 참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참을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과격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물들을 좀 많이 시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폭력성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참을성이 조금만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면 금방 와가지고 언제 가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선생님은 언제 오시냐고. 지금도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애먹는 게 제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금방 와서 선생님, 센터님 언제 오시는데요? 이렇게 계속 물어요. 한번 10번 정도 질문, 1시간 동안 한 10번 정도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경우에는 지도하시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는 저를 이제 법원에서 보자마자 처분이 자기가 원했던 처분이 아니고 처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복도에서 저한테 욕을 엄청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 육두문자의 욕. 제가 살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중학교 2학년이 남자아이가 저한테 얼마나 욕으로 예, 축복을 하는지 그 욕을 다 받았는데 아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웃으면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가면서 선생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욕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한테는 이제 욕을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어떤 진심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또 욕도 하고 또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점차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또 부모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온 편지인데 우리 학생 중에서 제가 관리하던 학생이 소년원에 들어가서 소년원에서 저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보고 싶은 샘 순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우리 담당했던 선생님 그리고 연락 자주 했던 선생님 이렇게 우리 직원들 이름을 다 적어 넣었습니다. 맨 끝에 이제 있는 선생님에게는 죄송해요 이렇게 보냅니다. 다른 연령과 비교했을 때 소년범들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핫도그로 공갈로 온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6살 때부터 시설을 전전했고요. 그리고 생부가 이렇게 돌보다가 또 이 아이가 또 생모가 돌보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ADHD나 그다음에 그 폭력과 관련해서 또 약물 치료를 좀 해야 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서서 이 아이를 치료하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소년범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부모의 보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좀 지도하려고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놔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방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참 어렵습니다. 중학교 다르고요. 고등학교 다르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고요. 또 선생님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중학교는 조금 적극적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아이들을 졸업시키려고
예를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잘 다독여서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잘 넣어서 이렇게 학교의 역할을 좀 잘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고등학교는 이제 자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퇴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퇴를 시키거나 퇴학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참 해결하기가 힘들고 학교에서도 해결하기가 힘들고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또 뭘 해줘야 될지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센터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 맞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마련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데 일반 청소년들 혹은 이제 전 연령의 우리 청소년들부터 사실은 그 안전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정책들을 세워서 예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이미 이제 비행이나 범죄로 간 우리 청소년의 경우에, 소년범의 경우에는 더 많은 사회적인 어떤 시설 또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조기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95%에 달하는 일반 청소년들을 잘 성장시키도록 건전하게 육성시키도록 하는 청소년 활동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이미 이 범죄와 비행에 노출된 아이들은 상담과 이 복지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원화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 할 거 다 했나? 그 다음에 뭐 증상 등교니까 지각 뭐 이런 건 다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학교 생활에는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사회봉사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실제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아이들은 형사재판 받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가 초범일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형 중에서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징역형을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소년 재판에서는 아이가 가출을 많이 하고 비행할 우려가 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임시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다 바로 임시위탁을 시킵니다. 어른을 지금 구치소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구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촉법 소년에 대해서 더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촉법 소년이 논란이 된 게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또 죄질도 무거워지고 있다. 이런 배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형벌로 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겹쳐서 논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런 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게 첫 1화가 굉장히 흉폭한 범죄, 살인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소년범의 경우에 대부분의 95% 이상의 범죄가 그렇게 흉폭한 그런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흉폭한 죄를 저질렀으면 사실은 더 엄한 처벌을 하게 되고 형사적인 사건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아주 연령이 낮은 저연령의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년범의 경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보호력, 그리고 학교의 역할, 그리고 지역 사회, 국가 이렇게 좀 폭넓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흉폭해진 아이들을 누가 만드는가, 누가 만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난폭한 아이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순한 아이들. 저희 센터에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오시면 센터장님 어떻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저 아이들이 여기에 와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착하고 너무 그래서 내가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 아이들 볼 때는 정말 어느 청소년과 똑같은 청소년들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돌리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탁탁 치고 한 보고 그렇지. 아이고 이 아메리카노를 먹어보고 근데 조금 맛이 어떨는지 모르겠다. 괜찮네. 부드럽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생긴 바람이라고 할까요? 당부가 있을까요? 10년 정도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악한 아이들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한 개인,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소년은 혼자 자랄 수 없다 이 말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취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